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사무소 절세가인 김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EO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내용과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EO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근무의 대가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CEO분들께서 급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매월 받는 소득이라 너무 익숙해진 탓일 수도 있고, 급여에서 차감되어 나가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너무 빤히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CEO 개인의 입장에서만 본 것입니다. CEO는 개인으로 보면 한 명의 임원이지만 넓게 보면 법인의 오너, 경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CEO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충분한 수익 창출력과 지급 능력이 있다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CEO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인상된 급여를 책정하면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인상으로 마련한 자금은 출처가 합법적이므로 개인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 소득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급금이 있는 CEO라면 인상된 급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여 인상은 CEO가 큰 리스크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득 설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예전부터 CEO의 적법한 절세 수단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소득세법상 한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축소되었지만 세금 설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많은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Q&A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법인의 연간 순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표님 급여는 7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서 소득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 이외에 배당이나 혹은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급여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대표님이 사업이 잘 돼서 특별 상여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별 상여금이 문제가 되어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임원 개인별 상여금 지급 기준이 없으면 임원의 특별 상여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급여를 적절히 책정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대표님은 급여를 적게 받다가 갑작스러운 필요로 상여금 처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대표님 급여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임원들과의 급여 격차, 동종업계의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과다 경비로 간주되어 손비 처리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적절한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세금이 적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평소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설정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각 법률상 임원의 보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일반 직원들과는 다릅니다. 이건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로 보는 겁니다. 민법 제686조에 따르면 임원이 보수를 받으려면 별도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상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 정관에 보수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415조 감사 보수도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즉, 정관이나 주주총회를 통해 보수를 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 세법에서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첫째, 임원의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둘째, 만약 정관에 임원급여 기준이 없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 금액은 법인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 지배주주 같은 특수관계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들보다 많이 주면 그 초과 금액 역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사례를 보면 상여금을 지급하기 바로 이틀 전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사전에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상여금 지급 2달 만에 폐업을 했는데요. 이를 이익 처분으로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상여금을 손금 불산입 처리해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렇다면 과다급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임원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보수가 너무 높으면 법인세 절감 목적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임원들이나 동종 업계 임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큰지, 다른 회사 대표보다 유독 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보수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지, 갑자기 한 번에 과도하게 받으면 의심받기 쉽습니다. 넷째, 보수 증감 추이와 회사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회사 이익이 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올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주주들에게 배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배당은 하지 않으면서 임원의 보수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건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수를 책정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처럼 급여 수준이 법인 이익에 비해 낮은 편이면 당장은 적은 세금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세무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미래의 높은 상속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장은 다소 세금을 더 내시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절세를 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급여를 인상하시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조금 커지기는 하실 텐데요. 대신 급여 인상분이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적절한 급여 인상은 불필요한 가지급금 발생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급여를 인상하면 회사의 주식 가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급여 인상으로 당장은 다소 세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님의 연간 보수 8,400만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하시면 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리 많은 세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긴 하지만 한편으로 급여와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법인세 계산 시 추가 손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고려한 순세 부담 증가액은 약 556만 원입니다. 인상액에 대한 세부담은 약 15.4% 정도입니다. 게다가 급여를 인상하면 상증법상 주식 가치도 하락하여 주식 이동 시 유리해진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게 됩니다. 만약 급여를 인상하신다면 절차상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설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도 보수 계약서를 매년 작성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과 상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모를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시려면 문서화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외에 퇴직금과 배당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급여부터 올리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으로 분산해서 받으신다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절세의 핵심은 소득을 분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급여나 배당에 비해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소득 설계의 두 번째 방안은 퇴직금을 준비하셔서 퇴직 이후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방안은 배당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퇴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퇴직 전 3년간 연간 총급여액 평균의 20%까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금에는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도 급여에 비해 유리한 점입니다. 다만 이렇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임원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한도가 기존 3배수에서 2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과거 3개년 연평균 총급여의 10%의 급여 연수를 곱하고 여기에 3배를 적용하여 산출했는데 2020년 이후 근무부부터는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2배수나 3배수를 넘는 퇴직금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대표님처럼 5배수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으로 가져가시더라도 상당 부분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으로 내셔야 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전부 인정받고 최대한 절세하기 위해서는 배수를 줄이시고 대신 급여를 올리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원 퇴직금의 세법상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 한도와 법인세법상의 손비 처리 한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한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은 2012년 처음 도입될 당시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 3배수를 한도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에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2배수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말 기준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었던 회사의 경우 2011년 이전 근무분은 정관 규정의 배수대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2012년부터 2019년 근무분은 3배수가 적용되고 2020년 이후 근무분은 2배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2011년 말 기준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임원의 취입일부터 2019년까지의 근무분에 대해 3배수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손비 처리의 한도가 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에 근속 연수를 곱하고 거기에 10%를 곱한 금액이 손비로 인정됩니다. 네, 2015년 말 이전에는 구법인세법에 따라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이 가능했습니다.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송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기업의 대표님들과 상담할 때 항상 질문드리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대표님께서는 월 급여를 얼마나 받으시나요? 입니다. 최근 들어 오너 CEO 본인의 급여 책정에 대한 인식이 다소 바뀌어서 충분한 급여를 수령하고 계신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CEO께서 상당히 적은 급여를 책정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서 라는 분도 계시고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이라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급여 외에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서 급여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얼핏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급여 인상이 법인세와 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CEO의 급여 인상은 법인세 절감 효과 외에도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의 순손익 가치를 떨어뜨려 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높아지면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 청산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의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EO의 임원의 급여 지급은 상법상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관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의 보수 한도 금액과 퇴직금 계산식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세무상 적절한 소득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법인 내에 CEO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가족 임직원이 특수관계가 없는 동일 직급의 일반 직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으면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